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조승연입니다. 4.19 재보궐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판이 더 커졌습니다. 총 4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이번 재보선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만 해도 6명이 나서는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기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 모두가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언론 역시도 각 당의 선거 전략이나 지지율 등을 연일 보도하면서 선거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여야의 난데없는 종북몰이나 군 면제율 공방 등 헐뜯기 경쟁에만 집중하는 보도를 일삼아서 이게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TV와 비평에서는 4.19 재보선 논란과 이를 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출발 640과 뉴스라운드 그리고 투나잇 23을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전 7시와 8시대 뉴스, 그리고 밤 11시대 뉴스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뉴스는 없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과 전략이 굵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한말 혼란스러운 외교 상황에서 나라를 이룬 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최근에는 강대해진 중국과 국수주의로 빠져드는 일본, 영향력이 줄어드는 동맹국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에 일단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즉 사드의 도입을 놓고 전략적으로 애매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사드를 결국 배치할 것 같은데 주변국의 이해관계도 살펴야겠고 아마도 비용 부담 문제도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내에서는 정부와 정당, 전문가 집단, 언론, 시민단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와 화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우리 사회 권력 집단의 부패 커넥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와 관련한 권력 유착형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100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 대한 수사 보도는 국방부 일부 고위 장성과 퇴역 장성, 그리고 무기업자 간의 부패 사슬이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부패 고리를 어떻게 깨끗이 걷어낼 수 있을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파워 엘리트들의 부패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매국 행위입니다. 포스코 비자금 사건 보도도 그렇지만 왜 정치 권력과 연루된 비리 기업이나 비리 기업인들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필요한지 권력적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뿌리채 걷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회의 규율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듯한 기분 좋은 보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만우절만 되면 119 장난 전화로 골치를 앓았는데 이번에는 싹 없어졌다는 보도입니다. 1일 수요일 오전 7시 뉴스 등에서 만우절 장난 신고 큰 코 다친다라는 뉴스에서 잘못하면 장난 전화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하라는 보도의 효과가 있었던 때문일까요? 이날 만우절 밤 11시 뉴스에서는 거짓말처럼 사라진 119 장난 전화라는 보도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일 수요일 오전 7시와 밤 11시 뉴스 등에서는 오늘부터 음식점, 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이라는 뉴스에서
금연구역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 모든 식당과 커피숍, PC방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는 10만 원, 업소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당 등에서의 금연구역 정책도 이런 계도성 보도 덕분인지 잘 지켜진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채널 연합뉴스TV가 이렇게 사회의 작은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들이 주의를 하도록 알려주는 보도로서 31일 화요일 오전 7시 뉴스 등에서 이경태 기자가 단독 보도한 전문가도 당한 파밍, 가짜 페이팔 주의보 뉴스도 전자결제가 늘어난 요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또 3일 금요일 오전 8시 뉴스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 싱크홀이라는 보도는 9호선 삼성중앙역 근방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바퀴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계동 초등학교 앞에도 싱크홀이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개인들이 당장에 어떤 대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싱크홀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도록 느끼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에도 필요한 때에 문자로 뉴스 속보를 보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했습니다. 1일 수요일 오전 7시 47분쯤 뉴스 속보 국회 연금특위 6일 재가동, 실무협상 계속이라고 문자를 띄워 공무원 연금 개혁이 중요한 이슈이고 연금 개혁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2일 목요일 밤 11시 뉴스 도중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 지하철 운행 차질이라는 문자 속보를 띄우고 오이도역 근방에서 발생한 사고가 수습돼 밤 10시 45분부터 운행 재개했다는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줘서 좋았습니다. 다만 급하게 속보를 전하느라 그랬는지 속보 문자에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중복됐습니다. 사실보도 문제와 우리말 제목 달기와 관련한 지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일 수요일 밤 11시 뉴스와 2일 목요일 오전 8시 뉴스 등에서 연합뉴스TV는 세월호 유족 배상금과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을 세월호 유족 배상금 학생 8억 2천만 원, 교사 11억 4천만 원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해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 2천만 원, 교사의 경우 7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모은 성금 등에서 지급하는 위로금과 보험금 등을 포함해서 유족들이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도의 제목은 배상금이 아니라 수령액으로 해야 정확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과 정부, 시민들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은 오는 4월 29일 재보선을 앞두고 정당 차원의 지원 유세로 슬슬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서울 관악을 지역구와 광주에 각각 출마한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때문에 선거판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 4.29 재보선과 관련한 보도에서 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지원 유세를 주로 다뤘습니다. 1일 수요일 오전 7시 뉴스 등에서는 세 줌마대 지갑지킴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정당이 이번 선거를 위해 내건 슬로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 3일 금요일 오전 8시 뉴스 등에서는 김무성 대표는 노래를 부르고 문재인 대표는 군대를 방문해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는 등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보도이긴 하지만 정작 4개의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생각들은 어떠한지에 관한 보도를 잘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기업 임원의 연봉 공개가 화제가 됐습니다. 보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먼저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의 연봉이 146억 원으로 셀러리맨의 신화를 기록했다는 보도입니다. 또 기업의 경영 실적은 적자 투성이인데 과도한 연봉을 받아간 기업인들을 비판하는 보도가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 기업인들에 관한 보도는 문제점만을 지적할 뿐 왜 이렇게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따지고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일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항소심에 임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 입장과 검찰의 입장 등에 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는 2일 목요일 오전 8시 뉴스 등에서 수척해진 조현아,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이 리포트는 1일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이 창백한 얼굴빛을 하고 있었으며 주민번호를 간신히 대답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불면증에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현아 씨가 행위는 나빴지만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채널에서 이런 보도를 이런 식으로 왜 할까? 이런 보도를 해야만 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보도의 내용은 재판부나 여론의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조현아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보도가 되지 못하고 조현아 씨 입장에 서 있는 편향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게 된 저간의 사정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편향 보도는 연합뉴스TV나 누구에게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 특파원 보도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특파원이 현지에서 직접 보도해서 좋았던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2일 목요일 8시 뉴스 등에서 미국 LA의 김종우 특파원이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강 붐이 일고 있고 그것은 한류가 1등 공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대체로 외국어 강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한국어 강의가 늘고 있는 통계 자료를 인용한 내용이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 같은 시간대 뉴스에서 중국 깐수성에 달리는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켜야 할 정도로 슈퍼 황사가 몰아쳤다는 베이징의 이봉석 특파원의 보도도 현장감이 살아있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이번 주 방송한 문화 관련한 뉴스도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31일 화요일 오전 8시 뉴스 등에서 돌아온 신성, 엑소 팬들과 소통할 것이라는 리포트도 팬이 아니더라도 유명한 아이돌 그룹 엑소의 근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일 금요일 오전 7시 뉴스 등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새 영화 화장에 출연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를 인터뷰한 리포트도 오랜만에 배우 안성기와 감독 임권택을 만나는 즐거움을 줬습니다. 또 지금 봐도 새로 세련됐네 조태권 근대춤 재현이라는 리포트도 조태원의 근대춤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신선한 보도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오랜 가뭄을 해결하는 봄비가 내려 비 오는 날이 많았는데 연합뉴스TV는 특히 오전 시간대에 거의 30분 단위로 날씨 예보를 해줘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날씨 정보는 방송사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많이 찾는 정보입니다. 연합뉴스TV도 이왕 날씨 정보를 자주 방송하는 김에 아침 시간대에는 별도의 문자 정보 형태로 지속적으로 내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날씨 정보 찾기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시작돼 야구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차두리가 국가대표를 은퇴해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습니다. 연합뉴스TV는 1일 수요일 오전 7시 스포츠 뉴스 등에서 차두리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 소식을 전했는데 제목은 차두리 고마워 국가대표 은퇴였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은퇴 회견에서 그동안 축구를 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다면서 언제나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자기 말대로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차두리 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인간적으로 성숙해갔고 끝까지 열심히 축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감동하고 고맙게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도 정치 뉴스든 경제 뉴스든 문화 스포츠 뉴스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이야기를 찾아 그것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1년 중 가장 기쁜 부활절입니다. 굳이 종교를 따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온갖 사회적인,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이고 기쁜 나날을 영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합뉴스TV 이번 주 아침 7시와 8시대 뉴스, 밤 11시대 뉴스를 모니터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 TV에서는 뉴스 이외에도 다양한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평가원들의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메라 시선을 살펴본 허태정, 이면준 학생의 의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캠퍼스 TV 리포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카메라 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시선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영상 취재 현장들을 시청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미국 원정 억대 도박설 관련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현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고시촌 방문 현장,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공동작업자 방문 현장이 방송됐는데요. 각각의 사건 현장에서 별다른 편집 없이 주요 이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부분에서는 한 주간의 사건을 간단하게 자막으로 정리하고 긴박한 음악과 속도감 있는 화면을 더했는데요. 진행자의 힘있는 내레이션과 함축적인 자막을 통해 도입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사건 사고를 처음 접한 시청자들에게는 내레이션과 짧은 자막만으로는 영상을 이해하기가 다소 힘들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가수 태진아 씨의 원정 도박 관련 기자회견 현장이 첫 번째로 소개됐는데요. 핵심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자막과 함께 편집한 부분의 흐름이 자연스러웠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배경, 사건의 경위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 처음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기자회견 현장의 영상 안에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부분과 자극적인 장면이 지나치게 길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 불쾌하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상이 끝나고 요점을 정리할 때 아무 자막 없이 아나운서들의 멘트로만 진행된 것에 대해 내용이 자막으로 보충되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상이 끝난 후 기자회견 영상으로만은 알 수 없었던 기자회견 이후의 정황, 각 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요약한 부분은 큰 관심을 모으는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이어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고시촌 방문 현장 또한 시청자들이 그동안 궁금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는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상황을 날것으로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를 통해 젊은이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담지 말고 답을 주세요라는 한 청년의 외침을 담아낸 부분에서 현실의 답답함과 문제를 잘 표현되었고 청년 대표와의 대화 과정 또한 꾸밈없이 전달되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위 운동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자극적인 영상의 나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재가 있었는데요. 또한 김무성 대표와 취재진의 모습 이외에 시위에 나온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가 더해졌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공동작업장 방문 현장이 이어졌는데요. 앞선 두 사건과 달리 당사자와 시민들의 구체적인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된 영상이 프로그램 자체를 환기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카메라 시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진행자 2명이 각각의 사건들을 하나씩 맡아 밀도 있게 전달했는데요. 한편으론 각각의 개성과 장점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주요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각간의 사건이 연관성과 중요성에 따라 배치된다면 더 깊이 있는 내용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카메라 시선은 평소 여타의 방송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생생한 현장의 영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참신함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사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감 있는 방송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제4.29 재보궐선거에서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장관의 출마가 여야 간의 선거 승리 전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분열 논란으로 다소 수세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당 중진들을 모아서 원탁 회의를 여는 등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반 판세와는 달리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여야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연일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이나 판세 분석 위주의 기사를 내놓으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4.19 재보선 논란과 언론 보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김진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네. 선거판이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요동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소식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정치를 흔히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보도하면서 분석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야당이 유리했던 지역에서 야당 성향의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야권 분열이라는 화두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관악을이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고요. 광주 서구을도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관심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한 인천 서구 강화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까지 그 네 곳이 그 대상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전직 국회의원과 뭐 장관, 시장들이 두루 출마를 선언해서 단 네 곳에 불과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아주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게 그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를 반영하듯 각 당의 지도부 역시 사활을 걸고 표심 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동정을 아주 세심하게 앞다퉈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거물 정치인들의 행보죠. 동교동계의 중진 의원들 박지원, 권노갑, 또 이해찬 전 의원이 관심의 대상이 됐고요. 또 안철수 의원과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원 유세에 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스타급 정치인들이 대거 투입된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으로 보도되면서 연일 선거 관련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들이나 당대표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흥미 위주의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맞습니다. 정작 지역의 현안과 또 후보자 검증에 대한 보도는 부족하고요. 결과 판세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보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죠. 여지없이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또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미지 정치로 승부를 보려는 그런 흐름에 언론도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정치를 두고 얘기할 때 지역 감정, 지역주의 정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 계파의 뿌리에도 지역 정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구호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서로 남이가 또 호남 정치의 부활 이런 단어들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고요. 또 어디의 딸, 또 어디의 뭐 사위 아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원 유세만 보더라도요. 특정 지역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중진 의원들을 포진시켜서 표심을 얻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호갱 정치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어수룩해서 얕잡아 보기 쉬운 그런 고객을 일컫는 신조어인데 더 이상 국민을 호갱으로 보지 말자 뭐 이런 뜻의 좋은 취지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단어가 있다는 자체가 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당선이 돼도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는 1년이군요. 예,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 나갈 만한 충분한 시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도 뭐 선심성, 개발 공약이라든가 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예, 좀 모호한 정책들을 내세우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 정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흥미 위주의 보도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각 여야의 그 각 당대표들의 그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뭔가 반전 효과를 좀 거두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빨간 두건에 앞치마까지 앞치마를 두르시고 두르셨죠. 예. 아주 친근하면서도 부드럽게 다가가는 어떤 시도라던가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병대 군복에 위장 크림까지 바르고 예, 아주 터프한 모습으로 시청자 장갑차를 앞에 직접 또 타기도 섰죠. 했죠. 그렇죠. 예. 장갑차에 올라탄 모습도 보이셨는데 아마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미지의 반전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미지 보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정치인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지 선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국민들은 예,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 정확하고 다양한 보도가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표심 잡기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헐뜯기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한 것이 언론에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헐뜯기 경쟁이라는 게 사실은 네거티브 선거 쪽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거티브라는 것도 어떤 인물 중심의 예, 그런 선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걸고 넘어져서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는데요. 과열되다 보면 예,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헤드라인을 좀 봐도요. 후보들이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그냥 툭툭 던진 말을 그대로 인용한 자극적인 표현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도 아주 살벌합니다. 집단 폭행, 자살 공격 뭐 이런 말들에 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SNS 상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좀 막말 싸움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과거 행적 파헤치기에도 초점이 맞춰져서 공방을 벌인 모습이 보였는데요. 뭐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과열을 부추기는데 언론도 앞장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아무래도 경제와 안보겠죠. 특히 민생 정치, 국민들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각 당의 슬로건만 보더라도요. 새누리당의 경우 뭐 새준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정치연합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슬로건도요. 밥 먹여주는 정치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여야 지도부도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정권의 경제 심판론을 내세우는 야당이라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주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아마 안보일 것입니다. 예,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발언을 보면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따라서 그 야당의 나라 살림을 맡기면 국가가 불안해진다. 뭐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붙잡는 보도 어떤 행태보다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보도의 방향이 아쉽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재보선이 한 3주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언론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것보다도 좀 엄중한 평가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시시각각 변하는 판세 보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비교와 검증이 선거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언론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다가 최근엔 네. 좀 시들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외에도 한 곳의 광역의원 그리고 7곳의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보도도 좀 충분히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직을 상실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통진당 의원들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번 뭐 비슷비슷한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뭐 삼각, 사각 정치 드라마 더 이상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옳고 그름을 더 정확하게 가려주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보선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 역시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펴나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이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공약에 대한 검증보다는 공방에 주목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것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본질에 다가가는 더 심층적인 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